국제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씁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약소국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을 비유한 말이죠. 그리고 슬프게도 이 속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 세력의 대리전이었고 우리는 그 비극의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불행을 발판 삼아 화려하게 부활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직후 일본은 그야말로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1945년 미국의 무차별 폭격으로 일본은 잿더미가 됐고 일본 국민들은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죠.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부 메가더 장군은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농업국가로 만들려 했습니다. 일본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던 것이죠.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터진 전쟁은 일본에게 있어 신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한국전쟁 뉴스를 듣자마자 천우 신조다라고 외쳤다고 하죠. 미군은 전쟁 수행을 위해 병참기지가 절실히 필요했고 한국과 가장 가깝고 산업시설이 남아있던 일본을 낙점합니다. 도요타는 미군 트럭을 고치며 파산을 면했고 일본의 공장들은 밤새 돌아가며 탄약과 모포를 찍어냈습니다. 이 한국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바탕으로 고도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한 번 전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망언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70년 전 한국의 불행으로 배를 불렸던 일본이 이제는 거대한 중국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특수를 누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64세,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녀는 강경 보수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총리로 당선된 그녀는 취임 직후부터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중의원 정원 감축, 엄격한 외국인 정책, 그리고 방위비 증액을 통한 GDP 2% 달성 등 일본 우익의 수건 과제들을 하나씩 꺼내들었죠. 그러던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 외교관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11월 8일 쉐전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자신의 X계정에 일본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는가? 외교관이 주재국 총리를 향해 참수를 언급한 겁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단적 발언이었죠. 해당 게시물은 곧 삭제됐지만 이미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된 뒤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외교관이 일본 총리의 목을 베겠다고 위협한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분노했고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개인적 언급이라며 선을 그었고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역공했는데요. 그리고 이틀 뒤 11월 9일 쉐젠 총영사는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주장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외교 갈등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됐고 중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중국은 가장 먼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대해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이에 따라 일본 내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것이 명분이었죠. 정부 발표는 사실상 여행 금지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육부까지 나서서 일본 유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는데 발표 직후 72시간 만에 일본행 항공권 49만 장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에어차이나,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일제히 12월 31일까지 일본행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무료 취소와 변경을 허용하는 특별 조치를 발표했으며 10여 개 항공사가 이에 동참했습니다. 덕분에 일본행 항공편의 취소율은 82.14%에 달했죠. 그리고 11월 19일 중국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공식 통보한 겁니다.
중국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올 11월 5일에야 홋카이도산 냉동가리비 6톤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보름 만에 다시 수입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명분이었지만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잘못 놀려 중국 인민들이 화났으며 일본 수산물을 팔 시장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11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교당국 회담에서는 중국 측 대표가 5.4 운동 당시 의상을 입고 나와 일본 대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거나 뒷짐을 지며 대화를 거부하는 장면이 공개됐죠. 같은 날 2주 전에 취역한 항공모함 푸제노는 첫 해상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산카쿠 열도에는 중국 해경 선박이 들어섰습니다. 외교 갈등이 경제전쟁을 넘어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인데요. 경제학에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 튀어오르는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국가의 갈등으로 한국은 특수를 톡톡히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던 엄청난 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으니까요. 실제로 지금 서울 광장시장, 명동, 성수동 등이 중국인들로 북적이고 있는 이유도 가깝고 안전하고 문화가 세련된 한국으로 행선지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 취날 통계에 따르면 11월 15일을 기점으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를 탈환했습니다. 4년 만의 일이었죠. 같은 기간 항공권 결제 건수와 검색량 1위도 모두 한국행이었습니다. 서울 관련 검색량이 가장 높았는데요. 한국이 일본을 대체해 중국인의 넘버원 해외 여행지가 된 겁니다.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한국행 관광 수요는 K 콘텐츠 기반 방한 모멘텀과 맞물렸습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촬영지 방문, 단기 여행, 체험 중심 여행 등 개별 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있죠. 중국 OTA 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 간 갈등 이후 한국 관련 상품 문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촬영지 투어와 체험형 상품 문의도 전년 대비 급증했습니다. 예전에는 명동에서 화장품만 샀다면 지금은 성수동 카페를 투어하고 여의도 더 현대에서 쇼핑을 즐기고 부산으로 미식여행을 떠나는 등 돈을 쓰고 시간을 보내는 체류형 관광이 대세가 된 겁니다. 지방 관광지에서도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중국 관광객 선호도가 높아 일본 대체 수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제주 지역 호텔과 펜션 예약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면세점 매출도 상승 곡선을 그렸죠. 업계 관계자들은 하늘 간 비행 시간과 소비 패턴이 유사해 일본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 여행객은 숙박, 식음료, 여가 소비 비중이 높아 객단가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의 매출 그래프가 수직 상승했으니까요. 과거 중국 관광객들의 싹쓸이 쇼핑과는 달리 이번에는 K뷰티와 패션 같은 체험형 소비가 늘면서 내수시장 전체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경 발언을 쏟아낸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죠. 무려 72%입니다. 그녀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했고 50%는 문제 없다고 답했죠. 이런 높은 지지율에 힘입은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광물, 배터리 핵심 소재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호주, 캐나다, 인도, 베트남 업체들과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으니까요. 또한 G7과 EU를 상대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문제 삼으며 공동대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한 탓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은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 있을 뿐입니다. 일본이 75년 전 한국전쟁 특수로 일어섰듯 지금 한국은 중일 갈등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에 기대는 건 여기까지여야 합니다. 지금 들어온 물이 빠지기 전에 우리는 관광 상품의 질을 높여 중국인들이 일본 대신이 아니라 한국이 좋아서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높이 뛰어오르는 돌고래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끝에서 누가 웃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